63세 생일날 아침, 거실에는 평소보다 더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봄 햇살은 눈부시게 찬란했지만 식탁 위에 놓인 미역국은 식어만 갔습니다. 엄마, 오늘 생일인데 그냥 외식해요. 굳이 이렇게 상 차리고 고생할 거 뭐 있어? 딸 미영의 말은 얼핏 효심 어린 걱정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엄마가 차린 밥은 이제 식상하다는 무심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작고 단단한 계획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죠. 아들 진우가 식탁 맞은편에서 쉴 새 없이 휴대폰을 두드리며 툭 내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누나 말대로 해요. 그리고 그보다 아까 말한 그 아파트 정리는 어떻게 됐어? 나 이번에 투자할 곳이 생겨서 미리 좀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말하는 정리란 곳 평생을 바쳐 일군 내 집을 팔아 자신의 투자금을 만들라는 소리였습니다. 평생 남편과 나를 갉아먹으며 키워낸 자식들의 입에서 이제는 남은 뼈대마저 내놓으라는 말이 서슴없이 나오다니. 63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의 학비, 결혼 자금, 쏟아부었던 정성들. 그 모든 것이 오직 자식의 성공만을 위한 밑거름이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비극으로 다가왔습니다. 진우야.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짤랑거리는 금속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이건 내 유산이 아니라 내 청춘의 값이다. 식탁 위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미영과 진우의 눈이 휘둥그레져 나를 쳐다봤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을 꽉 쥐고 그동안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단단하고 차분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엄마로만 부를 때 나는 내 이름조차 잊고 살았어.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이 집을 정리할 거다. 너희들의 미래를 위한 미천이 아니라 내가 남은 생을 온전히 나로 살아가기 위한 마지막 정산 말이야. 그 말을 뱉는 순간 63년을 짓누르던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해방감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표정은 당혹감과 분노로 일그러지고 있었죠.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될 거라는 걸요.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나는 나로서 살아가기로 결심했으니까요. 63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옥순이라는 이름을 찾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갑자기 무슨 딴소리야? 진우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미영은 억울하다는 듯 눈시울을 붉히며 내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 갑자기 왜 이래? 혹시 어디 아픈 거야? 치매 검사라도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나이 든 사람들 갑자기 성격 바뀌면 그거 뇌에 문제 있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치매라는 단어가 내 가슴을 빗으로 찔렀습니다. 내가 내 삶을 찾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저 병적인 증상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걸까요? 내 집을 정리하고 작은 곳으로 옮겨 남은 돈으로 세계를 여행하고 글을 쓰며 살겠다는 나의 계획이 자식들에게는 그저 재산 가치를 훼손하는 미친 짓일 뿐이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한 결과가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것이라니 쓴웃음이 났습니다. 아픈 거 아니다. 그저 이제야 정신이 든 것뿐이야. 나는 묵묵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거실의 팽팽한 긴장감을 덮었습니다. 거실에 널브러져 있는 진우의 비싼 브랜드 가방, 미영이 아이를 위해 사놓고 방치한 장난감들. 그동안 이 집은 나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오직 자식들을 위한 창고였음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가슴속 저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방으로 들어가 깊은 밤을 지새우며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가장 먼저 이 집의 묵은 짐들을 정리하기로요. 그들이 나를 엄마라는 이름으로 가두어둔 이 감옥 같은 짐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 손으로 치워버릴 것입니다. 내 인생의 정사는 바로 이 낡은 사물들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이니까요. 딸 미영은 잠들기 전 내 방문을 두드리며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도 계속 이러면 나 정말 화낼 거야. 다 엄마 생각해서 하는 말인 거 알지? 엄마 생각.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도 차가운 유리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유리벽을 깨트리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저들 뒤에 숨겨진 그림자로 살아야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베개 밑에 숨겨두었던 낡은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내가 꿈꿨던 화가의 꿈이 적혀있던 곳. 이제는 희미해진 그 글씨를 더듬으며 나는 다짐했습니다. 다시 그릴 수 있을까? 아니, 그리기 위해 버려야 한다. 모든 것을 비워내야만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다. 그렇게 나는 서서히 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나만의 인생을 향해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새벽같이 일어나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상쾌한 공기가 집 안 깊숙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나는 먼저 아들 진우가 남겨두고 간 낡아서 삐걱거리는 고등학생 시절의 책상을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묵직한 망치 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미영이 놀란 눈으로 방문을 열고 나왔지만 나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진짜 미쳤어? 이건 그냥 나무 토막일 뿐이야, 미영아. 너희들이 다 커버린 지금 이 책상은 그냥 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쓰레기일 뿐이라고. 나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사실 나에게는 이 책상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흔적이었고 그 흔적을 지우는 것은 내 가슴의 일부를 도려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흔적에 매달려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떠난 빈자리에 내 꿈을 채워 넣을 공간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책상을 드러내자 벽에 붙어 있던 낡은 세계 지도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빛바랜 지도 위로 먼지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지도 속에 표시된 세계 곳곳을 손가락으로 훑어보았습니다. 파리, 로마, 프라하. 30년 전 신혼여행지에서 꿈꿨던 그곳들을 이제는 혼자라도 떠나리라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고립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미영은 단단히 화가 난 듯 짐을 챙겨 집을 나갔고 진우에게선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아파트 관리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치매 의심 환자로 신고하여 관찰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죄어왔습니다. 세상이 나를 그렇게 몰아세우는군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외로움이 나에게는 자유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식탁 위에 놓인 화려한 꽃병들을 모두 치우고 그 자리에 낡은 캔버스를 펼쳤습니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엄마의 집이 아닙니다. 옥순의 화실입니다. 고립은 나를 완벽하게 나 자신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는 붓을 들고 망설임 없이 색을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굳어있던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조차 벅찬 생의 감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안, 오직 나의 숨소리와 붓질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보였습니다. 63년 동안 겹겹이 쌓아 올렸던 헌신의 껍질들이 바닥에 흩어진 낡은 가구 조각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살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원망하든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하든 상관없습니다. 나의 마지막 정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붓을 놓은 지 3시간이 지났을까 손끝이 저릿해질 무렵 낯선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이 다시 돌아온 걸까? 아니면 진우가 사람을 보낸 걸까? 긴장한 마음으로 문을 열자 그곳에는 평생 이웃으로 지내온 옆집 할머니 정숙이 손에 낡은 스케치북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옥순아, 시끄러운 망치 소리에 무슨 일인가 싶어 왔더니 어머, 이게 다 뭐니? 정숙은 텅 빈 거실과 여기저기 흩어진 가구 파편들을 보며 놀란 눈을 떴습니다. 나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정리 좀 했어. 너무 낡아서. 세상에, 이게 다 너희 애들 흔적이잖아. 이걸 다 버린다고? 너 괜찮은 거니? 정숙은 내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정숙 또한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자식들을 도시로 다 보낸 채 혼자 지내는 몸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내가 그리다 망 캔버스에 멈췄습니다. 너 그림 그렸었니? 30년 전에 나랑 문화센터 다닐 때 내 그림 참 좋았는데.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던, 아니 나조차 잊고 살았던 화가 옥순을 그녀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망설임 끝에 자신이 들고 온 낡은 스케치북을 내밀었습니다. 나도 짐 정리하다 발견했어. 30년 전 우리가 같이 그렸던 대생북이야. 너 이거 다시 시작해봐. 내 아들, 딸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옥순아, 너 지금 아니면 언제 다시 붙잡을래? 그녀의 말 한마디가 내 심장에 뜨거운 불을 지폈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고립의 시간 속에서 뜻밖의 동반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낡은 스케치북을 넘기며 밤새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자식들의 뒷바라지하느라 잃어버렸던 30년의 세월, 그 속에서 겪었던 수많은 외로움과 고통들. 정숙은 내 말을 끊지 않고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옥순아, 비우는 건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야. 우리 마음속에 박혀있던 희생이라는 이름의 낡은 못을 빼내는 거지. 아프겠지만 다 빼내고 나면 상처가 아물면서 단단한 살이 돋아날 거야. 그녀의 말은 철학자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날부터 매일 오후 서로의 집을 오가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의 눈치를 보느라 꽁꽁 싸매두었던 내 안의 열정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물론 갈등은 여전했습니다.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그 여자랑 무슨 그림을 그린다고 그래요? 주책 좀 그만 부리고 빨리 아파트 처리해서 연락해요. 나는 조용히 전화를 끊고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곁에는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친구가 있고 내 가슴 속에는 30년 만에 다시 찾은 꿈이 있습니다. 정숙은 내게 새로운 희망의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옥순아, 우리 다음 달에 경주로 여행 가자. 봄꽃 피는 경주에서 우리 그림도 그리고 세상 구경도 좀 하자. 애들한테 말하지 말고 우리끼리 다녀오는 거야. 여행이라니. 지난 63년 동안 나에게 여행이란 단어는 사치였습니다. 가족의 짐을 챙기고 식사를 챙기느라 단 한 번도 나를 위해 짐을 싸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나는 나를 위한 여행 가방을 떠올렸습니다. 내 이름이 적힌 여권, 내가 읽고 싶었던 책들, 그림 도구들, 이 모든 것을 챙겨 떠날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숙과 나는 그날 이후로 매일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식들의 눈치를 보는 대신 우리가 가보고 싶은 곳들을 지도에 체크했습니다. 텅 빈 집안은 더 이상 쓸쓸한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설렘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의 분노와 세상의 편견은 우리를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유리벽을 넘어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짐을 정리하다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래전 남편이 숨지기 직전 급하게 어딘가에 숨겨두었던 서류였습니다. 봉투를 열어본 나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평생 자식들을 위해 쏟아부었던 돈이 사실은 남편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내어 충당했다는 증거이자 그 빚을 갚기 위해 남편이 마지막까지 몰래 노동을 해왔다는 기록이었습니다. 남편은 나에게 단 한 번도 자신의 고통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화려한 뒷바라지 뒤에는 남편의 피와 땀 그리고 빚더미가 있었습니다. 평생 남편을 원망하며 살았던 내 삶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내가 팔려던 이 아파트마저 사실은 은행의 압류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우와 미영이 그토록 아파트 정리를 서둘렀던 진짜 이유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그 집 빨리 팔아야 해. 안 그러면 경매로 넘어가서 우리 다 망해. 진우가 술에 취해 찾아와 뱉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엄마의 삶을 걱정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순간 나는 그동안 내가 짊어지고 왔던 엄마라는 무게가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정숙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정숙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옥순아, 이제야말로 정말 비워야 할 때야. 그 집 미련 갖지 말고 다 넘겨줘. 그게 내가 짊어질 마지막 짐이야. 나는 결심했습니다. 63년 동안 나를 올가매었던 자식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희생과 남편에 대한 원망, 그리고 이 집이라는 껍데기를 모두 내려놓기로요. 나는 아들 진우와 딸 미영을 불렀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아파트 가져가.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안도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 뒤에 숨겨진 그들의 비정한 모습을 보며 나는 마지막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나는 정말로 자유입니다. 빚도 짐도 책임도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만이 남았습니다. 진실은 잔인했지만 동시에 나를 가장 완벽하게 해방해 주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집을 떠납니다.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재산은 다 가져가게 두었습니다. 나는 오직 나의 그림 도구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떠날 것입니다. 정숙과 함께, 그리고 나 자신과 함께. 집을 넘겨주기로 한 날 서류를 준비해 나타난 진우와 미영의 표정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짐을 처리하듯 그들은 나에게 미안함이나 고마움 따위는 눈곱만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건 엄마를 위한 거야. 이제 빚 걱정 없이 작은 실버타운 같은 곳에 들어가서 편히 쉬어. 그게 엄마한테도 좋잖아. 미영의 말에 나는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실버타운? 내가 평생을 바친 이 집을 헐값에 넘기고 아들 진우의 빚을 갚는데 그 돈을 다 써버린 뒤 나를 요양시설에 처박아 두겠다는 계산이 너무나 투명하게 보였습니다. 진우는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다그쳤습니다. 엄마, 서둘러요. 이자 때문에 하루가 급하단 말이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인감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을 누르는 그 찰나의 시간 동안 63년이라는 내 인생이 도장 아래 납작하게 짓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서류를 챙겨 나가자마자 나는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을 비우기로 마음먹었지만 막상 텅 빈 공간에 홀로 남겨지니 뼈까지 시리는 고독이 밀려왔습니다.
자식들에게 나의 전부를 내어주고 나는 이제 갈 곳 없는 노인으로 전락한 현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진정한 절망은 그 뒤에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 나는 진우가 몰래 내 이름으로 대출을 더 받아 주식 투자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투자는 실패했고 진우는 나의 마지막 퇴직금마저 탕진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들이 나를 치매 초기라고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보험금을 타내려 했다는 사실을 우연히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존재들이 나를 산채로 묻어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보다 더 깊은 배신감이 내 몸을 떨리게 했습니다. 평생을 자식의 그림자로 살아온 결과가 이것이라니. 나는 짐을 챙겨야 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충격 때문인지 무릎에서부터 힘이 빠져 바닥을 기어야 했습니다. 거실 바닥에 엎드린 채 나는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이럴 순 없어. 이럴 순 없다고. 집 밖으로 뛰쳐나와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목적지도 없이 그저 나를 옥죄어오는 이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때렸지만 오히려 그 고통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했습니다. 길가에 주저앉아 비를 맞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걸까?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빚더미에 앉고 이제는 갈 곳마저 잃어버린 나는 그저 버려진 폐기물에 불과한 것인가? 그때 저 멀리서 정숙이 우산을 쓰고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빗속에서 처참하게 젖어 있는 나를 발견하고는 아무 말 없이 나를 껴안았습니다. 옥순아, 괜찮아. 괜찮아. 다 버려도 너 자신은 버리지 마. 그녀의 품 안에서 나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무너뜨리며 오열했습니다.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밑바닥.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밑바닥에 닿았기에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배신을 겪고 나니 오히려 자식들에 대한 마지막 미련조차 씻겨 내려갔습니다. 이제 나는 엄마 옥순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철저히 혼자가 되어 나를 되찾을 것입니다. 비가 멈추고 하늘이 개기 시작했습니다. 진흙탕 위에 남겨진 내 발자국을 보며 나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오늘이 어쩌면 내 진짜 인생의 첫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기이한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채로 정숙의 부축을 받아 집으로 돌아온 나는 거실 한가운데 버려진 채 나를 기다리고 있던 진우와 미영을 마주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세운 엄마 요양원 보내기 프로젝트가 왜 더디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짜증만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젖은 코트를 벗어 던졌습니다. 그 묵직한 옷 무게만큼이나 내 안에 응어리져 있던 63년의 헌신이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엄마, 왜 이제 와? 우리가 연락한 건 다 들었지? 이제 여기 정리하고 내일 당장 실버타운 들어가야 해. 우리가 다 예약해뒀어. 미영이 차가운 목소리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나는 그 서류를 받아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조각이 눈 내리듯 거실 바닥에 흩날렸습니다. 내 퇴직금, 그리고 내 집. 너희가 다 가져갔지?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서 보험금까지 타내려 했다며. 진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가 진짜 치매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 엄마 재산도 우리 맘대로 다 처리하고 엄마도 편하게 쉬게 할 수 있었잖아.
엄마가 이렇게 멀쩡하게 눈 뜨고 우리를 쳐다보는 게 지금 얼마나 불편한지 알아?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무엇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슬픔도 원망도 아닌 낯선 감정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신기루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식탁 위에 놓인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자식들의 졸업식, 가족 여행지에서 찍었던 사진들. 그 안에는 행복한 척 웃고 있는 내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액자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가 거실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그래, 내가 멀쩡해서 미안하구나. 내가 63년 동안 너희를 위해 목숨 바쳐 일한 죄로 이제는 너희의 노예가 되어야겠구나. 나는 가방 속에서 미리 작성해 두었던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법적 효력을 갖춰둔 자식들과의 모든 인연 정리 및 재산 포기 각서의 부본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이미 그들이 가져갔지만 이제 남은 것은 엄마라는 이름마저 버리겠다는 나의 선언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건 돈이었지? 이미 다 가져갔잖아. 이제 너희가 내 엄마를, 내 자식을, 내 가족을 사칭해서 얻을 건 아무것도 없다. 너희는 이제 나에게 남남이야. 오늘 이후로 나를 찾아오지도 말고 나에게 연락하지도 마라. 미영은 비명을 질렀고 진우는 분에 못 이겨 내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63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 눈을 똑바로 뜨고 그들의 아기를 마주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의 피와 땀을 갈취해간 강도들일 뿐이었습니다.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내 목소리는 거실을 뚫고 아파트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공포에 질린 이웃들이 문틈으로 우리를 훔쳐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식들은 끝까지 나를 저주하며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63년의 헌신을 부정당하고 모든 것을 잃은 절망의 끝에서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은 서로의 독립을 지켜주는 것임을, 나는 스스로를 가두었던 엄마라는 성벽을 스스로 허물었습니다. 텅 빈 거실, 깨진 유리 파편들 사이에서 나는 주저앉아 크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살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오롯이 나 혼자만의 세상으로 걸어나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모든 갈등이 폭발하고 내 안의 모든 거짓된 평화가 무너져 내린 그 자리에 드디어 진짜 나라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쾅 소리를 내며 나간 뒤 텅 빈 거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그 정적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6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를 옥죄어왔던 무거운 쇠사슬이 드디어 끊어지고 내 주변에 비로소 숨 쉴 공간이 마련되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나는 바닥에 흩어진 유리 파편을 천천히 쓸어 담았습니다. 깨진 액자 속에 담겨있던 과거의 내 얼굴들이 뾰족한 파편이 되어 굴러다녔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나는 단출한 가방 하나를 들고 30년을 살았던 이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에 열쇠를 반납하고 대문을 등지는 순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남겨준 것이라곤 텅 빈 벽지와 낡은 가구 몇 점뿐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내가 가져갈 것은 나의 이름 옥순, 그리고 30년 만에 다시 쥔 낡은 스케치북뿐이었으니까요. 정숙은 터미널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차에 올라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심의 높은 빌딩 숲이 멀어지고
끝없이 펼쳐진 논밭과 산들이 차창 밖으로 춤을 추듯 지나갔습니다. 옥순아, 이제 정말 어디로든 갈 수 있어. 정숙의 말에 나는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름진 눈가와 희끗해진 머리카락이 보였지만 그 속에는 63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맑고 당당한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엄마라는 이름으로, 아내라는 이름으로,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나를 잃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나로 살기로 했습니다. 경주에 도착해 처음 머문 곳은 낡았지만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작은 민박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노란 산수유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나는 마당 한가운데 자리를 펴고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캔버스 위로 봄의 색깔들이 번져나갔습니다. 일주일 뒤 아들 진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야? 카드 정지됐어. 당장 집으로 돌아와. 나는 망설임 없이 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미영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향한 연민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 인생의 조연일 뿐, 내 삶의 주인공은 오직 나였습니다. 그들은 아마 평생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엄마가 왜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는지, 왜 자신들을 버리고 완벽한 타인이 되기를 선택했는지.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들에게 이해받기 위해 살았던 시간들은 이미 충분히 길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오직 나를 이해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사랑하는 데에만 쓰고 싶습니다. 나는 스케치북 첫 페이지에 굵은 글씨로 적어 넣었습니다. 옥순의 인생 1일차, 내가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기로 한 날. 석양이 뉘엿뉘엿 지는 경주의 고분 너머로 노을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찬란한 빛을 보며 나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색을 입힐까? 빛도 짐도 책임도 없는 이 자유로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가 아닙니다. 나는 그저 나입니다. 그리고 이 여행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산이 될 것입니다. 비워낸 자리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내가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내 머리카락을 흩뜨렸지만 나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만의 풍경을 그려나갔습니다. 나의 인생은 이제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